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나쁜 얘기 아니고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도 쉽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전 세계 정상을 다뤘던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럭비공처럼 예측 불가능의 본인이 최고의 협상 기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을 압축하자면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 빼고는 어떤 의제든 간에 먼저 제안하든 내가 제안하든 다 해볼 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금 이 자료화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다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과 했던 양식들과 방식을 다 파악했다 나는. 하지만 이재명의 협상 기술을 트럼프는 모를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방어만 잘해도 성과가 있는 그런 협상의 어떤 테이블 아닐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앞서 비행기에서 했듯이 이런 자신감 있는 어떤 태도로 가서 트럼프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 답변에서 그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 거래 기술 이게 어떤 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했던 부분과 최근 했던 본인이 협상이라 하지 않고 협상은 이제 협약, 국가 간에 하지 않고 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본인의 협상에 가장 내세울 것들은 예측 불가능이다. 라는 말이 이 거래 기술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본인의 협상 기술을 다 담았는데 저 책에 있는 협상 기술이 달까요? 저 바깥에 있는 트럼프의 그 협상 기술. 그게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과 모든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한 12시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내일 새벽 1시 15분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이례적인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점, 그리고 대통령실의 3실장 모두가 지금 방미길에 오른 점,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급한 건 우리 쪽인데 우리 쪽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첫 순방지를 건너뛰고 경유지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급하게 만나볼 일이 있으니까.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급히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내 현안을 챙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뭘 하러 갈까? 어쨌든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만난다고는 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궁금하고, 아마도 어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아닌 정무적 차원의 어떤 논의를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게 뭘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서 소장님은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일단 뭐 의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뭐 산자부 장관부터 외교부 장관부터 기업인들까지 사실 실무협상단들은 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저도 이례적이긴 하나 예.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첫 정상회담이고 이 단추를 잘 끼워만 그 다음 단추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 외교의 첫 걸음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사실 이제 돌발 변수라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만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예. 브라질, 독일, 뭐 많은 유럽 정상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변수를 던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 예측 못하게 던져놓고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주고 본인이 마치 많은 거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협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수를 최소한 우리 쪽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서실장까지 데려다가 지금 다 왔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좀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라는 것에 뭐 하여튼 정성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도 특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날이 좀 겹쳐서 그런 해석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뭐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박병석 전 의장이 단장인데 지금 중국 쪽 반응을 보면은 권력설 3위를 만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고 2위 리창 총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상황은 아니어서 중국 특사단의 파견과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다른 해석이 더 나올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봐서는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의 이 좀 거친 외교 행보에는 중국이 가장 이 밑바닥이 있지 않을까요? 예. 모든 게 중국 견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 협상, 각 나라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논거라고 보는데, 안보 동맹 자체도 중국이고 경제 동맹 자체도 중국 견제가 미국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아시아의 다른 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뭔가 절연을 하라고 강요를 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 국익의 근거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사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그리고 안보 협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방적인 트럼프의 어떤 대중국 견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다리들을 연결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중국 쪽과 뭐 미국 쪽에 양쪽에 다리를 걸쳐 놓은 거 아니냐. 이게 협상에 불리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좀 관심인데 어떻게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서 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읽으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술은 38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면 뭐 그 책 몇십 년 전에 저술됐다 하더라도 내용은 지금과 뭐 대동소이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거기에 기대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관련 용어도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과할 정도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예. 유럽 정상들 적어도 그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세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거래 기술이라는 87년 저술을 들고 나오셨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다른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처럼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영어 알아들으시고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회담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최대한 트럼프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좀 공격적인 거를 좀 막는 그런 협상 전술을 분명히 쓰려고 할 텐데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좀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이 트럼프가 뭘 들고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외교부 장관 급히 가고 비서실장까지 가는 이 상황.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은 총력을 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요렇게 보기에는 그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선 그 한일 정상회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그런 트럼프를 만나는 그런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는 하고 보고는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부분으로 이 협상을 뭐 유리하게 이끈다 그건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란 것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어떤 그 협상에 이끄는 그런 광경이 중요한 것이지.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임기응변도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직되지 않게 본인의 대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의 예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를 도가 넘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단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대목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고 대한민국이 조금 미국보다는 좀 불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압박적인 그리고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것들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좀 일단 그런 한 장면, 두 장면 정도가 저는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시간, 13시간 후에 펼쳐질 장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정치로 좀 돌아와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뭐 이렇게 검토할 계획도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 법이 가진 이제 위헌성을 지적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그 누가 사용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너무 넓혀놔서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쟁의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하게 넓혀놔서 예를 들어서 원청과 하청 간의 그 직접적 관계 외에 그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 원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에 더해서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노조에서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노동 차원의 문제로만 이 법을 한정한다면 계속 논의하고 뭔가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좀 뭐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경제 전반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숫자까지 딱 콕 집어서 공약을 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럼 지금 한 3,2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이 순간 통과시켜서 과연 5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거냐. 전혀 반대 움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동관계법이 경제 상황과 연결될 때 막을 수 있는 논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권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외국 기업들도 이제 뭐 철수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거라는 의사를 시사한 바를 내세워서 노란봉투법, 뭐 플레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요. 사실 일부분 그런 기업들의 의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는요. 이거는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을 위한 노동상권, 그러니까 헌법 33조에 규정한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법을 이제는 제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노조법이라고 해야 할게요. 노란봉투법 말고요. 이 노조법은요. 사실상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11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대, 그리고 말씀한 대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각 정부가 주저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걸 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노동상권은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라는 것들, 노동자, 근로자라는 것들이 뭉치고 그리고 그 기업과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쟁의하고 쟁의도 권한으로 놓았단 말이에요. 다만 그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 쟁의와 법률의 행위 내에서 하지 않는 협약은 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지금 현재의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물론 기업들은 우려하는 게 있겠으나 사실 이거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를 보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명의 만족을 위해서 10명의 억울함을 용인하는 것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에 의해서 그걸 희생을 강요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시행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그 반대하는 분들, 그 기업 측들 해서 그 안에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이건 반대로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개월간 어떤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겠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전 대표라고 계속 명칭을 불렀었는데 조국 원장으로 좀 부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부산과 양산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로 향하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사면 후에 자신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이런 말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면 이후에 정치적 행보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당 인도 아니었고 당을 비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전 당 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혜 중에 제일 센 특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센 특혜를 받았으면은 그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앞으로는 자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된장찌개 사건은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이 SNS하고 이런 스타일 자체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고 또 최근에 2030 타박하는 것은 도대체 교정 교화가 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일단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자숙해야 하는 시간 아니냐,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례적으로 형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적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마치 일단 이 사면 복권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수용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주장을 했었던 민주당 분들조차 뭐 개선 장군이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어요. 조국 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하실 텐데 국민 전체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치활동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이상 전체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지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할 수밖에 없었고 사면 복권이 왜 됐느냐를 국민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뭐 발언의 뭐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활동 자체로도 국민 대부분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실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환갑잔치를 열어줬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렸고요.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조국 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행보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들이다라고 지금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일각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도 합당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도리를 하기 위한 행보다 그 이해합니다. 틀린 네. 말은 아니죠.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인사드릴 사람이 많겠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국 원장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두 가지 측면이죠.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가족이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축은 사실 이 수감 생활을 했던 재판 과정의 판결문에 실렸던 입시 비리에 대한 혐의 이거는 특정이 지어졌고 이거는 털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대수롭지 않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 사과와 사죄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예.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고초를 겪고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그것만 부각시켜서 사면 복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맞느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사면 복권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젊은 층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이 입시 비리에 대한 특혜, 이런 어떤 공정성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됐으면 좀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줘버리는 꼴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국 원장이 큰 정치를 하실 분이면 저는 정치인들은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이 정치인 중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주관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좀 나은 정치인은 객관화가 좀 되는데 주변 사람만 듣는 사람을 또 이제 그런 약간의 객관화가 된 정치인 예. 거기도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려면 가장 큰 객관화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좀 객관화해서 좀 보면 지금 조국 원장이 왜 비난을 받는지를 알 것인데 예. 여전히 비판은 달게 듣고 자기 할 길 가겠다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예.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된다.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네, 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의 본심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 SNS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방문을 했다가 자, 이 사진이죠. 금관 뒤에 있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잠시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제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잠시간의 뭐랄까요?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은 재미로 조금 재밌자고 올렸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대표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재미라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생길 수 있는 예. 사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사진을 기분 좋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도 권력이라는 걸 좀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머리에 경관 씌워놓으면 이거는 재미보다는 조금은 안 좋은 예.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예. 내리셨더라고요. 네.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자기 객관화 말씀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죠. 저 사진이 찍힐 수는 있는데 저거를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 앞으로는 좀 자기 객관화 잘 하셔서 정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국민의힘 새 대표가 탄생을 합니다. 결선을 통해서 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저희 YTN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공천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전한길 일타 강사 이 두 분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의 대표까지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당에 연고도 많고 또 관계도 많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탄핵 국면에서처럼 계속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당론을 어겨서 우리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분들이든 어떤 개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저는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자, 지금 그 마지막 결선에서의 캐스팅 보트가 친한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윤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요청이 있었다는 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와 결선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냐. 그래서 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안겠다. 저는 의아한 게요.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선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닌데 손을 내민다는 거는 표를 의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해서 그러지만 너무 이렇게 섞어놨어요.
전환길도 포용하고 한동훈도 포용하고 이런 김문수 후보의 주장 예.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이라서 별로 그렇게 말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 쪽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뭘 얻고 뭐 그런 계산을 한 끝에 어제 그저께 메시지를 낸 건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해석을 최악은 장동혁 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최악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가 본인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상황을 상정을 했을 때 그럼 얻을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당이 온전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장동혁 후보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글쎄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하고 맞서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짧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랑 합친다든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는데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뭐 결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당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개인적인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